주인어른, 이 장부는 숫자가 하나씩 틀립니다. 사랑채에 숨이 멎을 듯한 정적이 흐릅니다. 머슴 하나의 말에 수십 년 쌓아온 상단의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이 장부 때문에 누명을 쓰고 입을 다문 채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두가 무시하던 그 머슴이 숫자 하나로 진실을 꺼냅니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도망칠 수 없는 증명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잠깐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조선 후기 한양 근교의 어느 상단 사랑채. 거상들과 서리들이 빼곡히 둘러앉아 굵직한 거래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먹으로 빼곡히 채워진 장부가 펼쳐지고 그 위로 촛불빛이 아른아른 흔들렸습니다. 돈 냄새가 진동하고 권력의 기운이 가득한 그 공간 한가운데에 16살 머슴, 아이 하나가 허리를 낮게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이름은 한도윤. 찢어진 저고리에 흙이 묻은 바지, 나뭇가지처럼 마른 손목. 누가 보더라도 이 자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한없이 작고 낮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감히 입을 열었습니다. 주인어른, 이 장부는 숫자가 하나씩 틀립니다. 순간 사랑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람 한 줄기도 촛불 한 자락도 멈춰버린 것 같은 그 고요함. 그러다 쏟아진 것은 웃음이었습니다. 낄낄, 킥킥, 코웃음, 비웃음. 서리 하나가 입을 가리며 옆 사람을 쿡쿡 찌르고 나이든 행상 하나는 대놓고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의 한가운데서 한 남자가 눈을 가늘게 뜨며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상단의 실권자 대행수 최만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눈빛이 어떠했겠습니까? 비웃음? 아닙니다. 경멸?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차갑고 날카로운 마치 칼날 같은 경계심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머슴 아이가 방금 건드린 것은 단순한 숫자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교하게 짜인 거짓의 탑, 수많은 사람의 땀과 피눈물 위에 쌓아 올린 음모의 성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체를 처음으로 흔든 것이 바로 이 작고 낮은 머슴 아이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말 한마디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한양 근교 상당과 객주가 어깨를 맞대고 늘어선 이 고을에는 오래된 법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돈이 곧 권력이고 장부가 곧 진실이라는 것. 아무리 구변이 좋은 상인도, 아무리 완력이 센 무례배도 먹한 획으로 기록된 장부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그러니 장부를 맡은 설이란 단순한 글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였고 권위였습니다. 그 상단에서 수십 년째 장부를 맡아온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한도윤의 아버지 한성노였습니다. 한성노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요, 여러분. 그야말로 숫자로 숨을 쉬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전날 장부 검산이었고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하는 일 역시 그날의 기록을 재차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숫자 하나의 오차란 마치 밥상에 돌멩이 하나가 섞인 것처럼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들 말했습니다. 한설이 손을 거친 장부는 하늘도 고치지 못한다. 그만큼 꼼꼼하고 그만큼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상단 주인이 바뀌어도 거래처가 달라져도 한성노만큼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산이 변해도 강은 흐른다 하였습니까? 그 상단의 장부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한성노라는 한 사람 덕분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도윤은 어렸을 때부터
장부와 함께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는 사랑채 구석에 조그맣게 웅크리고 앉아 아버지가 붓으로 숫자를 써내려가는 모습을 눈이 빠지도록 바라보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밤새 일하는 날이면 도윤은 작은 등잔 하나를 들고 와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저 곁에 있어 드리는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도윤아,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지. 아버지가 즐겨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어린 도윤은 그 말의 깊이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씨앗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도윤에게 특별한 재주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한 번 본 장부의 숫자를 통째로 기억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도 믿지 않으셨습니다. 이 녀석 어디 한번 말해봐라. 지난달 포목거래 장부에서 12번째 항목의 액수가 얼마였더냐? 도윤이 눈을 한번 깜빡이더니 거침없이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쌀 2섬값으로 환산하여 엽전 23냥 2푼이었사옵니다. 날짜는 경인년 4월 10사흘이고 거래처는 통인 김시댁 셋째 아들 행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장부를 꺼내 일일이 대조해 보셨습니다.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아이의 재주를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모든 재주를 좋게만 쓰지는 않는다는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날은 뜻밖에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상단에 작은 이상 조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장부의 숫자가 달랐습니다. 포목 수입이 예년과 비슷한데 이익이 줄었고 미국 거래에서 거래처와 합산이 맞지 않는 일이 두어 번 생겼습니다. 크게 눈에 띄지 않는 오차였지만 수십 년 장부를 다뤄온 한성로는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물이 조금씩 새고 있다고. 그는 조용히 지난 반년치 장부를 다시 펼쳐 검산을 시작했습니다. 사흘밤을 새웠습니다. 등잔 기름이 동나도 눈이 침침해져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거래 금액들이 미세하게 그러나 규칙적으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큰 항목에서 조금, 작은 항목에서 조금. 그리고 그 줄어든 금액들이 특정 계좌 항목 하나로 조용히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성로는 손이 떨렸습니다. 숫자 앞에서 떨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처음으로 숫자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항목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대행수 최만석, 상단의 살림을 총괄하는 실권자. 바로 그의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한성로는 이것을 고발해야 할지 침묵해야 할지 사흘을 고민했습니다. 가진 것 없는 서리 한 명이 이 고을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을 고발한다? 아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한성로는 결국 주인 어른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거짓된 장부를 두고 눈을 감는 것은 자신의 평생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인 어른,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장부에서 수상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성로가 주인 어른을 만나러 가면 주인은 자리를 비웠고 장부를 다시 확인하러 가면 장부가 이미 다른 서리 손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상단에 청천벽력 같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공금 부족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그 책임이 오랫동안 장부를 맡아온 서리에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성로였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악인 최만석이라는 인물을 제대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최만석은 원래 이 상단의 말단 행상 출신이었습니다. 머리가 비상하고 계산이 빨랐으며 무엇보다 사람의 욕심을 읽는 눈이 탁월했습니다. 그는 주인의 신임을 얻기 위해 오랜 세월 공을 들였고 결국 대행수 자리에 올랐습니다. 겉으로는 성실하고 과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은 달랐습니다. 최만석의 꿈은 하나였습니다. 자기 이름을 건 독립상단을 세우는 것, 조선 팔도를 누비는 큰 상단의 주인이 되는 것, 그리고 그 꿈을 위해 그는 이미 수년 전부터 조용하고 교묘하게 공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방법은 단순하되 정교했습니다. 거래마다 아주 적은 금액을 누가 봐도 실수처럼 보이게 조금씩 다른 항목으로 이동시켰습니다. 한 번에 큰 돈을 빼돌리면 들키지만 매번 아주 조금씩이라면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물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작은 액수가 쌓이고 쌓여 결국 거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교한 계획에 하나의 균열이 생겼습니다. 한성노가 눈치를 챈 것이지요. 최만석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하급서리 윤치수를 불렀습니다. 어린 딸이 몸이 약해 약값이 많이 든다는 것, 빚이 쌓여 목을 죄어온다는 것, 그래서 마음이 급하다는 것. 최만석은 그 약점을 손바닥처럼 꿰고 있었습니다. 수고값으로 충분히 챙겨주마. 장부 몇 군데만 고치면 되는 일이야. 아무도 모를 것이야. 윤치수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하지만 딸 아이의 창백한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결국 그는 숫자 몇 개를 고쳤습니다. 한성노의 이름 아래에 횡령의 흔적을 심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최만석은 한성노를 불러 앉혔습니다. 마치 오래된 지기를 대하듯 부드럽게, 그러나 속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한설이, 자네도 알다시피 이번 건이 좀 복잡하게 됐어. 장부에 자네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네. 물론 내야 자네를 믿지만 주인 어른은 이미 이 서류를 보셨다네. 그 서류에는 한성노의 글씨체로 조작된 횡령 기록이 있었습니다. 윤치수가 밤새 공들여 흉내낸 것이었습니다. 한성노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의 글씨와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평생 쌓아온 신뢰가 단 한 장의 종이 위에서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항변하려 했으나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찾으러 가려 했으나 이미 원래 장부는 어딘가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파면 통보는 그날 오후에 왔습니다. 짧고 잔인하게. 한성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밥상을 차리다 남편의 얼굴을 보고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도윤은 마당 한 구석에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먼 하늘만 바라보다가 밤이 깊어지자 도윤의 머리를 한번 가만히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도윤아,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새벽에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뒷산 고목 아래에서 아버지를 발견한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새벽 물을 길러 나갔다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찾아 나선 어머니는 그곳에서 영원히 잠든 남편을 마주했습니다. 어머니의 그 울음소리가 아직도 도윤의 귓속에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할 틈도 없이 아버지는 그렇게 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뜨고 반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병석에 누우셨습니다. 슬픔이 몸을 갉아먹은 것인지 아버지를 찾던 새벽 이슬이 뼛속까지 파고든 것인지 도윤은 빚을 갚기 위해 그 상단의 머슴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그 상단으로 원수의 집 마당을 쓸고 밥을 짓고 짐을 나르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보면 기가 막힌 노릇이지요. 그러나 도윤은 그 길을 일부러 택했습니다. 아버지가 횡령범으로 죽었다는 오명을 그대로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원수의 집 뒷곁에라도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는 과묵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시키는 일은 묵묵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눈은 늘 장부 쪽을 향했습니다. 기회는 의외로 빨리 왔습니다. 어느 날 서리 하나가 몸이 아파 눕자 주인댁 마님이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장부 몇 권을 사랑채로 옮겨라. 그냥 두면 바람에 날릴라. 도윤은 장부를 안았습니다. 가슴에 꽉 품었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사랑채까지 걷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도윤의 눈은 장부 위를 빠르게 훑쳤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촘촘한 글씨들과 숫자들이 눈에 박혔습니다. 기억 속으로 하나씩 새겨졌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낮에 본 장부의 숫자들이 선명하게 펼쳐졌습니다. 그 숫자들을 하나씩 훑어보다가 도윤은 멈췄습니다. 거래 항목들 사이에서 무언가 흘렀습니다. 반복되는 패턴, 주기적으로 줄어드는 미세한 액수들, 그것들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생겨나는지, 마치 강물의 흐름처럼 물줄기의 방향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다. 계산된 것이다. 도윤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보셨던 것과 같은 것을 자신도 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를 치를 때도, 머슴으로 들어올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 장부 앞에서 아버지가 맞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장부를 조작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밝히려다 오히려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억울하고 분하고 할 말이 없어서 세상을 등진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그 나이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죄를 만들 뿐이라는 것을. 도윤이 원한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진실. 장부가 말하는 진실. 숫자가 품고 있는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아버지,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도윤은 소리내지 않고 가슴으로만 뱉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슴 속의 말이 이 이야기의 가장 단단한 중심이었습니다. 도윤이 그 상단에서 머슴 노릇을 한 지 2달째 되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늦게까지 장작을 패고 마당을 쓸다가 마저 남은 일을 마치려 사랑채 쪽으로 가던 도윤의 발이 멈췄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낮지만 또렷한 두 남자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숨을 죽였습니다. 몸을 벽에 바짝 붙였습니다. 심장이 쿵쿵 쳤지만 귀는 바늘처럼 날카롭게 곤두섰습니다. 이번 계약 전에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해. 지난번처럼 숫자만 몇 개 고치면 된다. 최만석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대행수 어른, 이번엔 좀 무섭습니다. 전번엔 한설이에게 뒤집어 씌웠지만 이번엔 또 누구에게. 윤치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머슴이나 설이 하나쯤은 버려도 된다. 이 상단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하나 골라서 쓰면 그만이야. 자네도 알잖아. 권력 있는 사람 말 한마디면 누가 됐든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차갑고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사람을 버린다는 말을 마치 헌 집신 버리듯 내뱉는 그 목소리가 도윤의 온몸에 소름을 돋게 했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두 귀로, 두 눈으로, 온몸으로 그 말들을 새겼습니다.
아버지는 희생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희생양을 고르는 일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16살 머슴아이가 취한 다음 행동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는 고발하러 관하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최만석을 고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후원도 없이 빈손으로 권력에 맞서봤자 짓밟히는 것은 자신뿐이었습니다.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숫자로 시작된 음모는 숫자로 끝내야 한다고. 그는 사흘에 걸쳐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쓰다 버린 종이를 모아 장부처럼 꾸몄습니다. 일부러 특정 거래 항목들의 숫자를 조금씩 어긋나게 적었습니다. 최만석이 손을 댄 패턴과 비슷하되 눈에 잘 띄지 않게. 그리고 그것을 창고 한 구석, 진짜 장부 묶음 속에 슬쩍 끼워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에 자신이 들어갔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릴 구실을 만들었습니다. 창고 근처에서 일부러 빗자루를 잃어버린 것처럼 굴다가 그것을 창고에서 찾아 나온 것이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창고를 들여다보니 장부 묶음이 아주 조금 틀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열흘 뒤 그 가짜 장부에 적힌 몇몇 항목들이 실제 계약 서류에 그대로 인용되어 있는 것을 도윤은 확인했습니다. 최만석이 미끼를 물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제 놈들은 계획을 바꾸지 못한다. 도윤의 눈에 처음으로 작은 빛이 들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냉정함의 빛이었습니다. 윤치수라는 사람을 잠깐 들여다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나쁜 사람이 되어버린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딸이 하나 있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 사계절 내내 약을 달고 살았습니다. 아내는 그 딸을 간호하다 자신도 몸이 무너졌습니다. 빚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그런 때에 최만석의 제안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딱 한 번만이었습니다. 딱 한 번만 숫자를 고치면 딸 약값과 빚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윤치수는 그것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일이 될 줄 몰랐습니다. 한성로가 파면되고 결국 세상을 등지자 윤치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한성로의 얼굴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장부를 들고 서 있는 얼굴, 억울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빛. 윤치수는 새벽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술을 마셔도 일을 더 많이 해도 그 죄책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윤치수에게 어느 날 도윤이 접근했습니다. 조용한 저녁 물을 길러 나온 윤치수의 옆에 도윤이 나란히 섰습니다. 아무 말 없이 두레박을 내려보내다가 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리 어른, 저는 한성로의 아들입니다. 윤치수의 손이 굳었습니다. 두레박이 우물 안에서 흔들렸습니다. 저는 어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른이 어떤 처지였는지 압니다. 딸아이 약값이 얼마나 무거운지도 압니다. 윤치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무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 앞에서. 하지만 어른, 이제 또 누가 희생양이 될지 모릅니다. 어른도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이 쓸모를 다하면 최만석은 어른도 버릴 것입니다. 윤치수는 비로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언젠간 자신도 버려질 것이라는 것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어른. 침묵하면 함께 몰락합니다. 말씀하시면 죄는 남지만 목숨은 삽니다. 도윤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진심 어린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치수는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 작은 보따리 하나를 쥐고 도윤을 찾아왔습니다. 그 속에는 자신이 숫자를 고쳤던 증거들, 몰래 간직해온 메모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다야. 윤치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그 보따리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처음 시작했던 그날로 돌아옵니다. 상단 계약을 앞둔 사랑채, 거상들과 서리들이 모인 그 자리, 최만석이 가짜 장부를 근거로 새 계약을 추진하려는 그 자리에 머슴 도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주인어른, 이 장부는 숫자가 하나씩 틀립니다. 웃음소리, 비웃음, 서리들의 눈총.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등은 꼿꼿했고 눈은 장부를 향해 있었습니다. 최만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얼굴에는 짧은 당혹감이 스치다 이내 차가운 냉소가 깔렸습니다. 이복의 머스마이, 감히 누구 앞에서 장부를 운운하는 것이냐? 그를 아느냐, 숫자를 아느냐? 도윤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압니다. 이 장부에서 경인년 6월 보름 포목거래 항목을 보면 엽전 16냥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거래처 기록에는 17냥이라 되어 있습니다. 한 박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또한 7월 금음 미국 거래에서는 두 섬값이 22냥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반년 전 같은 거래처와 맺은 가격 기준서에는 24냥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냥이 어디로 갔습니까? 사랑채가 조용해졌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조용함이었습니다. 도윤은 계속했습니다. 거래 순서, 날짜, 액수,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마치 장부를 눈앞에 펼쳐놓은 것처럼 줄줄이 읊어나갔습니다. 수십 개의 항목을, 수개월치의 기록을,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눈앞에 장부와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았습니다. 다 맞았습니다. 단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윤이 멈춘 지점, 특정 항목 하나에서 숫자가 어긋났습니다. 이 장부에만 존재하는 실장부에는 없는 숫자, 도윤이 흘려두었던 가짜 장부에서 베껴온 흔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미끼가 정확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최만석은 교활했고 바로 발각될 만큼 허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연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머스마이가 숫자 좀 안다고 법석을 떠는구나. 이 장부가 틀렸다면 관아에 가서 밝히면 되지. 최만석은 자신 있었습니다. 관아에서도 자신 편의 사람이 있었고 증거는 모두 없애거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해 두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최만석의 함정이 되었습니다. 관아에서 공개 회계 검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도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윤치수의 증언이 있었고 윤치수가 챙겨둔 메모들이 있었으며 도윤의 머릿속에는 수개월치 장부가 통째로 들어 있었습니다. 검증날 관아 마당에는 상단 사람들과 고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검증관 앞에 장부들이 펼쳐졌습니다. 최만석은 여전히 태연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찢어진 배 저고리 대신 깨끗하게 빨아입은 옷이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작고 낮은 머슴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검증관 앞에 무릎을 꿇고 예를 갖추었습니다. 소인이 외운 장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인년 4월부터 이번 달까지 거래 항목 전부를 말씀드릴 수 있사옵니다. 검증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반신반의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허락했습니다. 도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4월 초하루 포목 열필 엽전 45냥. 4월 사흘 미국 삼섬 엽전 37냥. 4월 열일에 목화 두상자 엽전 22냥 오픈.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실장부와 하나씩 대조하던 서리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맞았습니다. 맞았습니다. 계속 맞았습니다. 그리고 특정 구간에서 도윤이 말했습니다. 이 항목에서 원래 숫자는 24냥이었으나 제출된 장부에는 22냥으로 되어 있습니다. 2냥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5월부터 9월 사이에 총 18개 항목에서 합산 약 200냥이 빠져나갔습니다. 200냥. 당시로서는 작은 집 하나를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검증관이 실장부와 대조 확인을 명했습니다. 서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대조가 끝나자 검증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윤치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두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소인이 대행수 최만석의 지시에 따라 장부의 숫자 여러 곳을 고쳤습니다. 또한 한성로 서리의 필체를 흉내내어 그분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여기 그 증거가 있사옵니다. 윤치수가 내놓은 것은 그가 숫자를 고치던 날 밤 자신이 쓴 연습 메모들이었습니다. 같은 숫자를 수십 번 고쳤으며 최만석이 지시한 위조를 연습한 흔적들. 한성로의 필체를 흉내내기 위해 수백 번 써내려간 종이들. 최만석의 얼굴이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는 항변했습니다. 소리쳤습니다. 이 머슴아이가 꾸민 것이라고, 윤치수가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 모든 외침이 장부와 증거 앞에서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숫자가 이겼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숫자가. 최만석은 그 자리에서 포박되었습니다. 최만석은 횡령과 위조 그리고 무고로 중형을 받았습니다. 수년에 걸쳐 빼돌린 공금은 모두 환수되었고 그가 야망을 품고 준비하던 독립상단 자금은 몰수되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잘난 대행수가 머슴 아이 하나에게 무너졌다고. 어떤 사람들은 통쾌해했고 어떤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들보다 더 크게 울린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성로의 무죄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단의 주인이 손수 마당에 나와 한성로의 이름이 적힌 파면 문서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윤 앞에서 찢었습니다. 한서리의 억울함을 이제야 풀어드리게 되었소? 늦어서 참으로 미안하오. 도윤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도윤은 그날 저녁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밤을 보낸 그 고목 아래로. 가을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나뭇잎이 팔랑이며 떨어졌습니다. 도윤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도 없이 그저 그 자리를 지켜드리듯. 아버지, 장부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바람이 한번 크게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아버지의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단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바뀌고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오래된 장부들이 다시 정리되었고 새 서리들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부 책임자로 임명된 사람은 아직 16살밖에 되지 않은 머슴 한도윤이었습니다. 상단 사람들 중에는 의아해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머슴 아이에게 장부를 맡기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하지만 주인은 단호했습니다. 이 아이는 숫자 앞에서 한 번도 눈을 피하지 않았소. 그것으로 충분하오. 도윤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적힌 임명서를 받았습니다. 나무 껍질처럼 거친 손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새 임무를 받은 방에 홀로 앉았습니다. 앞에는 깨끗하게 비어있는 새 장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붓을 들어 첫 장 맨 위에 천천히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한성로, 상단 장부 담당 서리, 무고로 억울하게 파면됨, 경인년 9월 명예복권. 그리고 도윤은 그 종이를 촛불에 가져다 댔습니다. 불꽃이 종이를 태웠습니다. 재가 되어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태운 것은 슬픔이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자리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새 장부의 첫 번째 항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거래처, 금액. 하나씩 정확하게, 정직하게. 아버지의 손이 잠시 자신의 손 위에 포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습니까? 조선 후기, 돈과 장부가 권력이던 시절에 가진 것 하나 없는 머슴 아이가 진실을 밝혀낸 이야기입니다. 주먹도 없었고, 연줄도 없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것은 딱 하나, 한번 본 숫자를 절대 잊지 않는 기억과 진실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의지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진실의 힘입니다. 거짓은 아무리 정교해도 언젠가는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을 발견하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끈기와 관찰입니다. 둘째는 기른 정의 값어치입니다. 도윤이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려 한 것은 복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었고 아버지가 살아온 방식에 대한 존경이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그 마음을 꺾지 못했습니다. 셋째는 약자에게도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칼도 아니고 돈도 아닌 진실이라는 무기, 숫자라는 무기. 그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치수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는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결국 돌아왔습니다. 늦었지만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그를 악인과 구분짓는 마지막 선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든 잘못된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돌아올 수 있는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억울하게 오해받은 일이 있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껴지십니까? 한도윤을 기억하십시오. 그 아이는 조용히 끝까지 진실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끝내 그 아이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숫자는 끝내 남는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의 장부에 가장 소중한 숫자로 남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여러분의 가슴을 두드릴 준비를 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